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밤 저녁 늦게 밤 9시 좀 넘겨서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오디오라든가 화질 상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은 방송하기 전에 좀 체크를 이제 좀 처음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떠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또 좋은 방송 만드는데 좀 더 좀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앞서 그 인트로 영상 보시고서 많은 분들께서 힐링이 된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윤통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이 해외 나가서 영국 여왕 장례식 가서 조문 외교라고 이야기했지만 조문도 못하고 와서 지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복장이 터지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화딱지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선례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 그런 선례를 못 따라가는지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선례, 역대 민선 성남시장은 모두 빵에 갔다. 여기 약간 좀 오류는 있습니다. 수정해낼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 주제, 이제 윤갑표 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한번, 아까 제가 설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현재 성남을 둘러싼,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그 중에 1심 선고가 끝난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이전에 성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채팅창 들어오신 분 잠깐 인사 좀 해볼까요? 해본다 무조건님, 서리태님, 주근깨님, 네, 부비부비님 들어오셨고요. 제 의상이요? 예, 제 의상은 이건 그냥 이 검정색이랑 좀 대비되는 색깔, 오렌지색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자, 오디오 괜찮죠? 네, 그럼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대 시장, 오성수 시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진짜 오래된 분이죠. 일대 오성수 시장. 자, 여러분들, 잠농 시장 기억하십니까? 태국의 방콕 시장이었는데요. MBC 인간시대 인간극장에서 취재팀이 태국 방콕에 넘어가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고 잠농시장 이분을 인터뷰하고 국내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야, 저렇게 그래도 한 나라의 수도의 시장이 저렇게 어떻게 그 소비를 거의 안 하고 검역하고 절약하면서 사냐, 대단하다, 청백리의 표상이다 그러면서 한때 잠농 붐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붐을 타고 제1대 오성수 시장이 민선시장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자, 이 1대 오성수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관선시장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면서 자, 1대 민선시장이 됐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재임 시절에 5천 가구에 이르는 보증금 없는 임대 아파트를 영세민에게 제공하고요. 100억 원의 장학금을 만들어서 부루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서 홍조 근정 훈장과 대통령 기관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청백리가 있구나,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자, 그런데 임명직 시장이던 1991년 5월 상가 개발업자에게서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998년 10월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지하 상가를 개발하면서 예정돼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상가들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 상가가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하도로 내려간다는 거, 노약자라든가 몸이 불편한 분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뇌물을 받아서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1억 6천 이렇게 해서 빵에 들어갔습니다. 자, 1대부터 빵에 들어갔죠.
자, 2대 김병량 시장. 김병량? 누구 떠오르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사칭 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죠. 바로 김병량 시장인데요. 자, 김병량 시장도 역시나 빵에 들어갔는데 김병량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거 괜찮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좋죠. 역대 성남시장 중에 김병량 시장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빵에 갔다. 예. 뭔가 좀 상큼한 느낌이 있네요. 자, 그런데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십니까? 저도요. 검사 사칭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 이게 대체 뭐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봤는데 야, 이게 진짜 정말 재밌는 사건이더라고요. 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 드릴 텐데 자, 분당의 요지 백국역에 39,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가 전용이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돈이 될 것 같아요. 야, 여기에 진짜 대단히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은 야, 여기 바로 서울 밑에 있고 강남이랑 연계가 돼 있고 도로 뚫리고 막 지하철 뚫리고 그러면은 이거 완전 대성공하겠죠. 그래서 포스코 개발이 1995년에 이 땅을 삽니다. 계약금을 걸었어요. 281억을 걸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IMF가 터지죠. 개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거를 보더라도 이게 용도 변형이 안 될 것 같아요. 상가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개발이 281억 손해를 보고 포기합니다. 예, 1998년에 281억 손해를 보고 포기를 해요. 그럼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대기업이 포스코가 포기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때 홍 씨가 등장합니다. 홍 씨는요, 성남 분당 인근에서 소규모 연립주택을 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아니 어떤 자금력이 생겼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덜컥 이 땅을 산다고 개발공사에 입찰 제안을 하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포스코가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때 경쟁이 붙었어요. 듀얼이 됐습니다. 경쟁 상대가 누구냐? 바로 군인공제회입니다.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도 이 땅을 사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심지어 군인공제회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디에? 성남시에. 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군인공제회가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용도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땅을 사겠으니까 용도 변경 정 안 될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적당한 땅을 대토해달라. 대신 그 땅을 달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 테니까 이게 만약에 용도 변경 안 되면은 이거 계약 파기 안 할 테니까 딴 땅 줘. 이 정도까지 완전 쑥그리면서 들어갔죠. 자, 그런데 황당한 건 홍 씨가 계약에 성공합니다. 아니, 소규모 연립주택을 짓던 홍 씨가 군인공제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물리치고 이 계약을 성사시킨 거예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났냐? 돈 없죠. 돈 없습니다. 계약금 100억을 어디서 빌려왔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던 그닥 큰 인연도 없는 N건설사의 회장으로부터 100억을 빌려서 계약금을 넣고요. 그리고 나중에 잔금 1,000억은 어떻게 치르느냐? 바로 재벌사 SK로부터 1,000억을 빌려서 잔금을 치릅니다. 너무 황당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소규모 연립주택을 짓던 홍 씨가 규모 1조 원짜리 98년입니다. 99년입니다. 지금 23년 전이에요. 규모 1조 원짜리 건설 사업의 리더가 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바로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지어진 파크뷰 아파트들을 특혜 분양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포스코가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규모 연립주택을 짓던 홍 씨가 군인공제회와 붙어서 이기고 땅을 계약하고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100억을 여기서 꼬우고 저기서 1000억을 꺼와서 1조 원짜리 사업의 리더가 되죠. 진짜 웃기죠? 자, 그래서 이때 인허가 관련해서 이 부동산 개발은 허가, 인가가 핵심입니다. 예, 인가, 허가가 핵심인데 관련해서 임청열 경기도지사, 당시 도지사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됩니다. 예. 도지사 임창열 씨는 당시 은행 퇴출 관련해서 로비 의혹 돈 먹은 걸로 구속됐고요. 부인되는 사람이 이 시행 관련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구속이 됐죠. 부부 동시 구속. 도지사 부부 동시 구속. 이것도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김병양 시장, 바로 파크뷰를 건설을 하는데 설계 관련 용역을 본인의 지인에게 넘겨라. 즉 제3자 뇌물수수. 이게 입증이 돼서 징역 1년을 먹게 됩니다. 제3자 뇌물죄로 징역. 자, 그리고 부부 동시 구속. 예, 체념한 채 적용. 야, 이 자막 좋다. 체념한 채 적용. 좋죠? 자, 그럼 이제 3대 2대업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대 2대업 시장 같은 경우는요. 야, 이 양반 같은 경우 진짜 영화배우 출신, 반공 영화를 뭐 170편 찍었다고 해요. 아마 얼굴 보면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대엽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전국 최초의 재산세를 50% 인하 시책 같은 것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년 동안 성남시에 완전히 군주 노릇을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대엽 시장 가족과 측근을 총동원해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조카 며느리 구속됐고요. 첫째 조카 구속됐고요. 셋째 조카 구속됐고요. 그 셋째 조카의 부인도 또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조카 손자도 조사를 받았는데 또 구속이 됐죠. 그 외에 4급 국장, 5급 비서실장, 5급 동장, 5급 과장, 5급 등 공무원 40여 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와. 자, 이것도 뭔가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엽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 조카 아내 줄줄이 구속됐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비리 혐의가 너무 많아요. 진짜 여기서 돈 받고 분양 받고 그다음에 택지 개발지구 편의 제공, 이것도 그거죠. 용도 변경이죠. 그다음에 컨소시엄 뭐 할 때 돈 받고 뭐 할 때 돈 받고 뭐 나중에는요. 청원경찰 송모 씨까지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 관련해서 8,3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급 승진 청탁 대가로 1,600만 원. 야, 그러니까 이 송모 씨라는 사람이 직급은 청원경찰인데 이대엽 시장과 너무 아삼역 친하니까 이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뭔가 연상되는 그림이 있죠? 연상되는 그림이 있죠? 예. 운전기사 연상되시죠? 예. 정원사 연상되시죠?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자와의 친분은 직급 이런 것을 모두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 조카 아내 구속이 됐고요.
일가 친척 관련된 팀원들 싸그리 끌려 들어갔고 각종 비리로 징역 4년, 자 징역 4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가 병보석 나왔다가 그 이듬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시장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성남시장 중에 기록 말살형을 당한 시장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예.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기록 말살형 당한 시장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일단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성남시 시장이었지만 기록 말살형을 당한 시장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는 보험점검부터 시작합니다. 010-9398-8924 나눔보험설계 아페릴의 전 제품 정신숍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요니크 성형외과의 소비자 평가 1등급 인증은 개성에서 안심해서 빠른 회복에서의 만족감을 뜻합니다. 요니크 성형외과. 네, 기록 말살형 당한 시장. 조선시대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바로 박성배 시장입니다. 예, 박성배 시장은 너무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요. 기록 말살형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처분을 당했죠. 총 맞아 죽었습니다. 네, 박성배 시장.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제 4대 이재명 시장 현재 진행형이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전승민 아나운서가 진짜 박성배라니.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한번 후크를 한번 넣어봤는데, 네. 자, 5대 은수미 시장 역시나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뭐라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은수미 시장이 처음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기억나십니까?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게 뭐냐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서 차량 편의를 받았다. 이걸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상하게 성남에서는 운전기사랑 엮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 혐의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죠. 이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 수사 관련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그 수사 관련 정보를 경찰과 접촉해서 빼와라.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담당 수사관이었던 그 김아무개 경감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고 그 대가로 이 김경감이 요구한 업체와 보안 등 터널 등 납품 계약을 맺었죠. 예, 이렇게 돼서 이 두 사람 빵에 갔습니다. 빵에 갔는데 이 정작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대법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어요. 벌금 100만 원 넘어가야만 잘리는 거잖아요. 정작 본인을 올감했던 사건은 90만 원으로 끝났는데 그걸 어떻게든 무마해보려고 경찰과 접촉해서 수사관을 끌어들였고 그에 대한 정보를 받고 반대급부를 제공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 건으로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먹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또 하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간도 크게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을 뇌물로 꼬여내라. 로비를 해라. 이게 과연 은수미 시장이 혼자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직 성남시장, 자, 이제 현 민선 시장인 신상 시장은 제외하고요. 자, 민선 초대 오성수 빵이요. 민선 2기 김병량 빵이요. 자, 민선 3, 4기 이대엽 빵이요. 그리고 민선 7기 은수미 빵입니다. 하지만 딱 한 분 빼고는 모두 다 빵에 갔습니다. 아, 뭐랄까, 전통, 설레라는 거,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죠. 빵집 불나겠네 하셨는데, 불났죠. 자, 그리고요, 저는 정말 신기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성남시장을요, 빵에 보낼 때마다 등장하는 미스터 X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스터 X. 이 미스터 X는 누굴까요? 미스터 X는 누구길래 성남시장을 빵에 보낼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미스터 X. 이 미스터 X의 정체.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힌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 미스터 X는 누구일까요? 시장으로 있을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한때 방콕의 청백리 시장 짬농에 비유되기도 했던 오성수 전 성남시장이 시장 재직 당시 관내 지하상가 개발과 관련해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문제 성남중앙 지하상가. 지난 91년 개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각종 비리 의혹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 설계도 면상에는 점포수가 568개였으나 나중에는 820개로 크게 늘어 업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상가가 지어진 뒤 횡단보도가 아예 없어져 지하도를 이용하기 힘든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성수 시장만 관계되었다고 본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죠. 이 일에는 실무 책임자들이 당연히 관련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바로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민선 1대 오성수 시장을 빵에 보낼 때부터 등장합니다. 자, 이재명 변호사가 누굽니까? 리모델링 사회운동가죠. 사상 최초로 리모델링으로 사회운동을 펼치는 변호사로 성남에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 바로 유동규 부장과 함께 시민사회운동을 펼치는 모습이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유튜브 대선 홍보 선거 영상에 이 사진을 넣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가 유동규 씨의 정체가 드러나고 수사가 진행되니까 요 장면만 딱 빼놨었죠. 삭제를 했었는데 또 그 사진을 가지고 외신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기사를 낼 때 바로 이 사진을 써서 크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리모델링 사회운동가 이재명 변호사. 자, 오성수 시장 빵에 보낼 때 등장했고요. 김병량 시장 빵에 보낼 때는 본인도 빵에 갈 정도로 굉장히 최전선에서 앞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대엽 시장 빵에 보낼 때도요. 2006년 5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성남 자치참여연대 회원들이 이대엽 성남시장을 직권남용 및 배임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대엽 성남시장 수사 착수, 2달 뒤에 수사 착수했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성남자치참여연대, 이 단체 아시죠? 예, 이 단체 아시죠? 네. 자, 이곳은 이재명 변호사가 집행위원장을 했던 곳이고 현재 이재명 의원을 측근해서 보좌하고 있는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고발을 주도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김병량, 이대엽 전부 다 오성수, 김병량, 이대엽 모두 다 빵에 보냈는데 굉장히
일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역대 성남시장이 모두 빵에 들어갔습니다. 성남시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빵 공장이 되었죠. 이 빵 공장 관련 사건들을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사가 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장동, 백형동 사건, 이 현재 사건을 수사할 적임자가 우와, 제가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야, 이분이 특검 검사를 한다면 대장동, 백현동을 아주 그냥 명명백백히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검사라면 이렇게 수사하겠다. 당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검사라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H개발에 특혜가 주어진 배경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토지공사는 용도 변경이 결정난 뒤에도 토지의 상당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입찰을 통해 공급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그렇게 했다. 이 부분을 밝히면 상당 부분 실제 접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그리고 분양이 아니라 용도 변경이 핵심이다. 용도 변경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 날카롭죠? 날카롭습니다. 이분 누굴까요? 바로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오마이뉴스 2002년 5월 11일 인터뷰에서 특혜의 배경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왜 수의계약이 됐는가? 이걸 밝혀야 된다. 내가 검사라면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이분이구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특검 검사로 임명하십시오. 백현동, 지금 대장동 특혜를 이거를 수사할 사람 이미 20년 전에 사건의 핵심을 알고 있었어. 이 배경을 밝힌 게 핵심이다. 용도 변경이 어떻게 된 거냐? 왜 수의계약했냐? 우와, 이거 핵심을 뚫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적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소름 돋네, 진짜. 이야, 진짜 소름 돋습니다. 진짜 일주일이면 끝나. 특검 검사 이재명이면 일주일이면 대장동, 백현동 이거 정책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예, 그대로 드러나요. 임명합시다. 진짜 이재명 당대표에게 진짜 큰일 맡깁시다. 이거 개딸들도 찬성할 거예요. 개딸들 찬성하죠. 이재명 특검 검사가 임명이 돼서 검사로서 막 여기저기 압수수색하면서 막 수사하고 이러면서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을 다 밝혀내는 거야. 이 개딸들도 얼마나 신나겠어. 완전 끝내주는 거지 이거. 이야, 정말 이거 진짜 윈윈입니다. 윈윈. 자, 오늘 이렇게 역대 성남시장 모두 빵에 갔다라는 주제로 짧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부정확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시면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보충하는, 또 보강하는, 정정하는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제목이 좀 오류가 있죠. 역대 모든 민선시장은 빵에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비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비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 비워진 부분이 꼭 좀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파크뷰 특혜 분양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크뷰 사건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제가 추론하건대 파크뷰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걸 느꼈을 겁니다. 아, 이런 게 되는구나. 이런 게 되는 거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일종의 하나의 롤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롤모델을
나중에 실제로 구현하지 않았을까,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과거의 사건이죠. 아주 예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포스코가 281억 원을 날리면서까지, 위약금을 날리면서까지 포기했던 분당 백국역 인근의 그 어마어마한 땅을, 용도 변경 안 되는 땅을 연립주택 짓던 소규모 건설 사업자 홍 씨가 입찰을 받았으며, 그 입찰을 받는 와중에 어떻게 군인 공제와 맞붙어서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자기 돈은 거의 안 쓰고 100억은 건설 사업자한테, 1000억은 SK 재벌한테 남의 돈으로 사업을 다 진행을 시켜서 나중에 불과 몇 년 만에 1조 원대 건축 사업의 리더가 됐는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지, 백현동 사건을, 백현동이 아니죠, 분당 파크뷰 사건을 쭉 살펴보면 지금 대장동 백현동의 원형, 오리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파크뷰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신세계를 키워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독, 좋아요, 공유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알림 시청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좌번호 나가고 있죠. 그 CMS 그리고 페이팔 후원 같은 경우는 댓글창 이제 방송 올라와 나와서 커뮤니티 탭과 댓글란에 쓰여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인세계, 저는 윤가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요, 공소장 분석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사실은 공소장 분석을 해보려다가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공소장에 있는 내용에 약간 곁가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에 리모델링 얘기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까지 리모델링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이 뭐냐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 공소장에 나오는 리모델링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 이게 이제 2009년에 열린 그 역사적 시원을 알리는 세미나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공소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 있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 주요 인사는 스토리 전개를 해서 빼도록 하고요. 이 공소장을 보다가 진짜 너무 빵 터진 게 시작부터 우리 이재명 당대표 하면은 본인을 인권운동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소장에서 너무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인데
성남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입니다. 성남 리모델링 관련. 이 두 사람 쌍으로 붙어 다니죠. 이재명 변호사 시절,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하던 정진상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리모델링 얘기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 도대체 리모델링이 뭘 말하는 거냐. 또 리모델링의 거성이 또 있습니다. 유동규입니다. 특정 아파트예요. 특정 아파트.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 바로 유동규였습니다. 유동규는 리모델링계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남 쪽에서 무슨 리모델링 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면은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죠. 리모델링이 뭔지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재건축은 그냥 아예 깡그리 밀고 다시 짓는 걸 말합니다. 준공한 지 약 30년 정도가 필요하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다 그러면은 골조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인테리어만 살짝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걸 누가 탐내겠습니까? 증축이죠. 증축. 기용님 맞습니다. 한솔 아파트요. 그래서 증축을 수평으로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리모델링은, 재건축은 너무 빡세잖아. 당시에 성남의 사회운동가인 이재명 등등. 재건축은 너무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이게 제 추론인데, 애매한 건물, 애매한 아파트 요런 데를 증축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15년 정도 된 건물들. 근데 이게 인허가가 빡세겠습니까? 안 빡세겠습니까? 인허가가 무지하게 빡세겠죠. 그죠? 여기 조항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려면은 공무원도 좀 움직여야 되고, 또 이거 시민들의 의견도 엮여야 되고, 또 사업자도 꽂아야 되겠고, 또 이 사업을 하려면 또 뭐가 있겠어요?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그죠? 비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파워맨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은 사회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이 리모델링 관련한 사회운동을 했다라고 검찰이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그런 이재명 변호사는 시민운동한 게 뭔가 있나 했더니 바로 이 증축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겠어요. 기용님 말씀 잘 하셨는데, 수직 증축 위험해서 허가도 잘 안 나고 법도 개정이 잘 안 됐겠지요? 맞습니다. 보통 빡센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리모델링 5총사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 바로 리모델링 사회운동가들입니다. 리모델링 사회운동가들이고요. 김문기, 아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김문기 씨도 리모델링 업체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사에서 리모델링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직원입니다. 유동규, 한때 이재명의 오장육부라고 불리던 유원, 넘버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던, 하지만 도시개발공사 사장보다 더 힘이 셌던 유동규,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에서 대변인을 했던, 성남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대변인이라고 이재명의 진짜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훈, 바로 옆 동네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것입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이들을 리모델링 5총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리모델링 동지들이에요. 이후로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진상은 지금 현재 자그마치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입니다. 대단하죠.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성남시장은 물론 경기도지사도 하고 민주당 대표입니다. 유동규 성남도계공 본부장 역임했고요. 지금은 빵에 있습니다. 베이커리 선배죠. 베이커리 아니다. 베이커리 진짜 선배는 이재명이죠.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인들이죠. 지금 민주당의 주인들이 바로 이 리모델링 5총사들이다. 이 리모델링 5총사는 바로 나중에 대장동의 5대 천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장동의 5대 천왕이 되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계의 황제, 처음엔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거저거 뭐 변호사 일도 봐주고 뭐 사회 활동도 했던,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했던, 자문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겠죠. 이 이재명이 지금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민주당 최고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얘기만 해도 방송 분량 다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렵게 모이신 분들이니까 나머지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이후에 공소장이 본 그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민변에 있었던 거는 확실히 이재명의 빛나는 경력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민변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작은 벼슬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참여연대라는 걸 했어요. 성남참여연대의 공동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참여연대를 좀 헷갈리게 하려고 사람들이 일부러 성남참여연대라고 불렀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이 사실 원래 이름은 성남시민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는 진짜 나중에 있어빌리티를 위해서 마치 박원순의 참여연대처럼 보이려고 나중에 이름을 개명한 것 같고요. 공소장을 보고 저도 알게 됐는데 원래는 성남시민모임이었답니다. 성남시민모임, 역시 리모델링 전문가답게 그냥 평범한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5년까지 제1공단 공원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1공단 공원화 운동, 이거 도대체 뭘까? 이 집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꽃을 피웠죠. 대장동을 통해서. 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선, 총선 계속 도전했으나 낙선하고 2010년에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성남시장 때 공약을 좀 보면은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리모델링입니다. 다 리모델링.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제1공단 공원을 만들고 분당 리모델링 특구를 추진하고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2기 때는 또 제1공단 희망대공원 연계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분당구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1기, 2기 다 공약이 리모델링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남시장 2기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도요, 대장동 사업, 그리고 위례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백현동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기웅님, 오늘 이렇게 적절한 멘트를 많이 쳐주시죠? 공원 아직이죠. 대장동으로 이익 본 돈은 다 어디 가고,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뭐 좋습니다. 이번엔 김문기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문기 씨 그러면은요, 이재명이 모른다고 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모른다고 한 그 사람. 그런데 김문기 씨가 직접 보고한 것만 해도 공소장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현안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 거를 보시면은 결합 도시개발 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 공원조성 방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제1공단 얘기하는데, 공원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1공단 결합, 뭐 혹은 분리, 혹은 뭐 맨날 분리했다 결합했다 하다가 공원을 만든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직접 설계하고 보고한 사람이, 대면 보고까지 한 사람이 바로 김문기라 이겁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깊게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제1공단을 분리하고 결합하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대장동 사업이라 하면요, 대장동 자체 아파트 짓는 거 거기 플러스 패키지로 10km 정도 떨어진 근방의 땅입니다.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두 가지를 패키지로 해야지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단순한 조건이냐? 아니, 진짜 웃겨요. 공모 조건이라면 원래
이 돈이 많이 남으면 누가 더 많이 주려고 경매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장동 사업에는 그런 게 없고요. 이 제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면 그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만점 이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이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굉장히 중시했고, 사실은 그럼 들어가는 사람들 다 만점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 만점을 받아야 변별력이 생기지 않죠. 요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공원 부지의 주인하고 성남시가 싸우게 된 겁니다. 이 전임 시장이 제가 보기에 지금 좀 시간이 흐르고 저도 공부를 하니까 드는 생각인데, 이 제1공단에 이 땅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샀을 때는 전임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준 거예요. 여기 아파트 지어. 근데 이재명은 굳이 제1공단을 공원으로 해. 그래서 관련 인허가를 다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걸로 이 땅 사가지고 떼돈 벌 찬스였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은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불허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걸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제 소설입니다. 전임 시장과 성남은 원래 그런 곳인가 봅니다. 전임 시장과 그쪽의 민간 사업자들은 그걸로 돈 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전임 시장이 파가 있고 그 민간 사업자 파가 있었던 거죠. 그 신흥 포퍼티 파트너스라는 그 회사와 전임 시장은 한 팀이었던 건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과 라이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얘네 돈 못 벌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뭐 나름대로의 재밌는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땅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 땅을 묶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걸겠죠. 소송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1심에서는 이재명의 성남시가 이겼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대장동 사업 딱 그 화천대유 애들이 따가지고 막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2심이 들어왔습니다. 2심에서 그 신흥이란 데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큰일 났네. 왜냐면 이 대장동 사업 자체가 대장동 플러스 제1공단 공원화 이렇게 패키지였는데, 1심에서 그 신흥 포퍼티 파트너스라는 데가 이겨버리면은 공원으로 못 만들잖아요. 사업 자체가 불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방금 말씀드린 김문기가 처음에는 결합하는 방식으로 직접 대면 보고 했다가 나중에 이걸 분리해서 다시 갑시다. 분리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얘들이 민사소송은 걸겠지만 어쨌든 간에 분리했으니까 대장동 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대장동과 제1공단의 분리 및 결합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큰 사업을 어쨌든 간에 변별력 없게 만들고, 또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이걸 생색을 많이 냈잖아요. 기부 체납했다. 이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어 내가. 또 2005년부터 본인 수건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됐었으니까 결합해가지고 어쨌든 진행하다가 나중에 소송에 걸려서 못하게 됐다가 분리를 해버려. 나중에 30도 이겨요 또 성남시가, 이재명이. 그거는 그거고요. 이 모든 것을 김문기가 직접 대면 보고하고 기획하고 입안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도 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아시다시피 그 공동주택 리모델링 어쩌고저쩌고 세미나에서 다 친해진 사이란 말입니다. 네? 김용부터 시작해서 유동규부터 시작해서 뭐 정민용 뭐 이런 애들 다 그렇게 친해진 사이인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재명은 SBS, CBS, KBS, 채널A 네 군데 나가서 김문기를 몰랐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나중에는 알았다. 언제 알았냐?
내가 대장동 가가지고 돈 펑펑 썼습니다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드니까 이때 조언 받으려고 성남 도계공에 지금도 그때까지도 있었던 출세를 못했어요. 보니까 예? 김문기 씨가 출세를 못했어. 불러가지고 여러 번 보고받고 전화통화하고 해서 그때 알았다. 도지사가 돼서야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멘트들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다 기사에서 읽어보셨겠지만 얘기의 맥락은 똑같습니다. 네 군데 나가서 한 얘기 다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이 사람 알아 몰라 모른다고 하는 게 속 편하겠죠. 근데 나중에 절대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중에 소송 걸려서 통화 기록이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최근까지 본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같이 재판을 준비했고 또 기자회견 할 때도 충분히 도와줬고 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이렇게 만들어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봐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모르는 이유는 그냥 하급 직원이라서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토록 모른다고 했을까라는 걸 생각한다면 김문기가 왜 자살을 했는지 하고 연결이 됩니다. 김문기가 자살한 이유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네? 그래서 보호해주지 않아서 화나서 자살했겠습니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 대장동의 몸통이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대장동의 몸통으로 내정된 사람은 아니었을까 저쪽 그룹에서. 그런 사람을 아예 모르면은 지시했다는 상관관계도 아예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본인이 몸통인 거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희생양이 김문기 씨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김문기는 1조 단위 사기극의 몸통, 주연이 될 만큼 큰 인물이지만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알기엔 하급 직원이라는 그런 부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은 방송 내용은 심플한데요.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선거법 위반 중에 50%죠. 이 50% 바로 김문기 몰랐다. 이거를 계속 밀고 가면 좋은데 지금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파도 너무 많이 팠고요. 또 너무 많이 반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때 알던 사이인 거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증거를 많이 찾았어요. 검찰이.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때 알던 사이인 거는 그냥 인정을 해버리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때는 몰랐다고 했냐? 언론 인터뷰에서 4번이나 몰랐다고 했냐? 그거는 그 시점의 착각이다. 지금 그 서면 답변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에는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에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착각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신박한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몰랐다고 착각했다는 전략이 통할까? 안 통하죠. 안 통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인정을 해버리면은 모든 거짓말은 내가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착각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서 앞으로 선거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되거든요. 쇼콜라무스님 위증죄도 추가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법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위증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 군데 물러나야 되는 한 스텝 물러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문기를 몰랐다로 재판을 가면은 100%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답변을 한 거예요. 지금 서면 답변서에는 나는 진짜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을 당시에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몰랐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착각이다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검찰은 이 공소장을 통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다 나온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재명은 여기서 한 스텝 물러나게 됩니다. 다 말씀드린 대로. 그럼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검찰이 여기까지 저와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만 착각했던 거라면 왜 사연타로 했느냐. 그리고 이걸 소명한 시간은 굉장히 길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텐데 당시에만 착각했단 말을 왜 안 했느냐라는 질문을 공방을 재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었다면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은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참 세월이 흘러 재판에 임박하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다는 사실은 제가 흔들 수가 없군요. 당시에 착각이었나 봅니다라는 말을 왜 이제 와서 하냐라고 되치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당시에 착각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은 전혀 불성립된다는 거.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기엔 검찰 공소장 좀 허접합니다. 좀 허접해요. 재판 때 뭐 쓸 게 많아서 그런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냥 허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다 몰랐다를 다투는 게임은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방송 좀 제가 사정이 있어서, 사정은 뭐 간단한 사정인데 굉장히 배가 고파서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는 다른 공소장,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뭐 재판 좀 미리 보기, 이런 시리즈로 이어나갈까 합니다. 지금까지 윤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윤갑입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저도 그 명절에 보면은 명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처가도 가고 본가도 가고 그럼 하루 정도는 또 이렇게 짬이 나서 하루 정도는 좀 놀아야 되는데 이번 추석에는 그런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너무 당진하고 포항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짜 시간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어떻게 짬이 나면은 방송도 좀 해보고 할까 했는데 못했습니다. 자, 다들 잘 들리고 잘 보이십니까? 그런 줄 알고 오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탐라를 뒤덮은 핫한 이슈 성남FC 하나밖에 없었죠. 저도 성남FC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성남FC 얘기를 사실 너무 많이 했어요. 대장동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성남FC 문제는 제가 네이버와 롤링주빌리 사이의 의혹, 요것도 한두 번 했고, 특히 이재명 리스크 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남FC 직원들의 과한 인센티브, 저는 이거를 단순히 과한 인센티브 잔치 이런 시각보다는 적어도 세탁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사건, 이것도 꽤 여러 에피로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뭐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고요. 주요 쟁점들, 여기서 어떤 면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나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죠. 약 160억 원의 후원금, 성남FC가 후원금 창고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돈들에는 죄다 이 대기업들인데 죄다 뭔가 대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두산은 뭐 병원 부지였던 건물 그 부지를 용도를 변경했고, 또 기부 체납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농협, 분당 차병원, 알파돔 시티, 현대백화점, 기타 등등 죄다 뭔가 대가성이 있어 보이고, 후원금은 성남FC가 받았고, 그리고 퇴임을 하자마자 그 인센티브 조항도 없어졌고, 그뿐입니까?
후원금도 싹 줄었죠. 요런 대략의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기소를 경찰에서 송치한 것은 그렇게 했죠.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요렇게 고발을 당했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뇌물 아니냐, 제3자 뇌물공여죄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들 아시지만 뭐 이재명이 현금 뭐 바구니로 돈을 받았다든가 계좌로 돈을 꽂았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3자 뇌물공여죄가 가장 만만한 것이고요. 그렇게 고발되었고요. 그대로 가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김의겸 대변인,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한 말이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건가, 웃기려고 그러는 건가, 무식해서 그런가. 혐의를 입증하려면은 이 광고비가 이재명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식으로 말하면은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있으면은 뇌물죄로 걸었겠지. 뭔 웃자고 하는 소리야 뭐야. 기자 출신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냐,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장모 의혹이 있었죠. 장모 의혹이 있으니까 윤석열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10원 한 장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 태극기 부대들이 많이 해온 얘기입니다. 박근혜가 10원 한 장 안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인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오늘 탐라에서 문파님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한 걸 봤어요. 제가 박근혜도 뭐 10원 한 장 받은 거 있냐? 하지만 제3자 뇌물죄로 옥살이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이걸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갈까 하는데요. 박근혜가 제3자 뇌물, 그러니까 제3자가 받았고 제3자 뇌물도 있고 또 뇌물도 있습니다. 이 뇌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공동체란 거를 검사들은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였죠. 그러면 10원 한 장 받은 게 진짜로 없느냐? 있어요. 박근혜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는 10원 한 장이 문제가 아니라 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 정도 받았냐면은 한 35억 정도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국정원에서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죠. 삥 뜯은 거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안 쓰고 모아서 박근혜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10원 한 장 안 받았다는 거는 틀린 사실이니까 우리는 또 그런 얘기 안 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또 뇌물이냐? 뇌물은 아니에요. 왜냐? 국정원이 뭔 뇌물을 줍니까? 그죠? 국정원과 박근혜 사이에 무슨 대가성이 있겠어요? 그냥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이재명의 경제공동체인 김혜경이 그 경기도로부터 법카, 뭐 심부름꾼, 운전수 등등을 지원받았고 돈을 펑펑 쓴 그런 구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재명 기소가 아직 다 결론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법카 의혹은 언젠가는 또 이제 경제공동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횡령 배임도 아니고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뇌물로 안 간 이유는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에 꽂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제3자 누구냐? 제3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성남FC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성남FC입니다. 근데 성남FC의 구단주는 누구냐? 이재명이야. 사실 딱히 보면 제3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것이죠. 자, 제3자 뇌물공여죄는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대해서 부당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또는 혹은 약속만 해도 성립이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근데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돈이 가긴 갔습니다. 성남FC로. 그 제3자라는 것은 법인도 될 수 있고 이런 회사도 될 수 있고 뭐 법인격이 없는 그런 단체, 뭐 동창회도 제3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까? 스모킹건을 갖고 있을까? 경찰과 검찰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와 두산 관계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남시와 두산 관계자의 증언. 두산 관계자는 이런 증언을 했었어요. 이게 2021년 작년이죠. 작년 1월에 경찰에 출두해서 두산 관계자가 성남시의 요청으로 성남FC에 후원금 42억 원을 지급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두산에서는 그랬고요. 성남시 한 관계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그룹 병원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검토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년 1월에 이렇게 뻔히 얘기를 해놓고 나서 3개월 후에 다시 경찰에 갔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보란듯이 이 건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억해둬야 될 거, 두산 관계자의 말, 성남시가 요청해서 성남FC에 후원금 42억을 지급했다 라고 말합니다. 공문 얘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되는 얘기니까 요 얘기를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직접 증거가 되느냐? 이런 뇌물 사건은 증거가 잘 남지 않기 때문에 증언이 상당한 비중이 되는 것이고요. 재판에서 굉장한 비중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번복했다 하나 그러면 뭐 공판 중심주의니까 수사 과정에서의 증언은 얼마든지 막 뒤집을 수 있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했던 우리 에피 그 한명숙 전 대표 에피에서도 보면은 증언이 번복됐으나 전체적인 실체적인 진실을 본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 그러니까 여러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을 놓고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부합되면 이 증언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에서 두 사람이 성남시하고 두산 관계자 두 사람이 이렇게 빼박 증언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그리고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거 재수사하게 됐습니다. 그죠? 재수사하게 됐으면은 이 두 사람 다시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불렀다면 뭘 하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당시에 증언을 번복했을 시점에 통화 기록들이 나올 겁니다. 누구랑 통화했고 누구랑 통신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등등을 따져서 왜 갑자기 번복해야 되는지를 캐묻다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증거로 이 두 사람의 증언을 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산건설의 공문이죠. 두산건설의 공문은 이겁니다. 두산에서 성남시로 보낸 공문이죠. 용도 변경을 해주면, 우리 병원 부지로 산 거,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할게요 라고 액수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죄질이 좀 더 무거워지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그 증언에 의하면은 이 공문에서 두산이 먼저 증언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먼저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가성이 너무나 빼박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거, 그 체육단체, 성남시 산하의 한 체육단체 얘기가 기사를 보다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성남시가 받은 후원금 중 일부를 성남시 유관체육단체에서 왜? 뜬금없이 현금으로 상당량을 인출한 정황이 나온다. 이것도 작년 1월에 수사였는데 경찰이 이거 뭉개버렸잖아요. 요거를 뭉개니까 고발자가, 최초로 이걸 고발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 다시 재고발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뭉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박은정 지청장입니다. 성남지청장.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자금 추적을 하자, 계좌 추적을 하자, 이렇게 성남 그 검사가, 박하영 검사죠. 박하영 검사가 요청을 했더니 이걸 뭉개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은정 혼자 막은 줄 알았더니 김호수가 전화해서 막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이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이 부분도 분명히 빼박으로 남아있고, 무엇보다 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은 누가 이 돈을 찾아간지 기록이 다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경찰이 자신 있게 송치한 움직일 수 없는 빼박 증거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돈을 빼간 사람은 그냥 취미로 빼갔다? 아니면 뭐 카드를 훔쳐서 빼갔다? 아니죠. 결국 빼갔을 때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수사 과정에서 죄다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거 빠져나가려면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돈을 그냥 내가 저기 강원랜드 가서 다 썼어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기법이긴 한데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건데요. 저는 검찰이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좋아, 성남FC가 받았다고 쳐. 성남FC가 받았다고 치면은, 그럼 성남FC가 정상적으로 구단 운영을 위해서 이 돈을 쓴 근거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직무대행, 성남시장 직무대행을 하던 그 국힘당 인사, 부시장이죠. 부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의회에서 이 돈 어디다 썼냐? 네 성남FC 돈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데 어디다 썼냐? 아무리 질의를 해도 이거는 뭐 영업비밀이니 뭐니 하면서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성남FC의 간부들은 2층의 뜻이다 그러면서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2층이 뭡니까?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의 집무실과 그 성남 패거리들의 측근들을 말하는 은어죠. 이거 대장동 사건 때도 계속 등장합니다. 2층의 뜻이야. 2층에서 안 된대. 2층에서 막았어. 2층에서 하래. 그때 2층이 지금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검찰과 경찰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후원금 돈 어떻게 썼나, 이거 못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록들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총 4개의 증거를 가지고서 자신 있게 기소를 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 두산 건보다 그 네이버와 롤링 주빌리 사건도 굉장히 구리다고 보거든요. 네이버와 롤링 주빌리 사건, 이것도 사실 상당히 골 때립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성남FC가 아니라 롤링 주빌리, 아시죠? 그 채권 소각하는데 롤링 주빌리에다가 40억을 줘요. 그러면서 롤링 주빌리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막 생색을 많이 내죠. 굉장히 그 빈자들의 채권을 소각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1점 몇 억밖에 그 부채 소각에 쓰지 않고요. 죄다 자기네 홍보비로 씁니다. 어디다가? 매체는 뭐다? 성남FC 유니폼, 여기다 써버립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러면 네이버는 또 얼마나 손해를 봤냐면은, 자기가 돈을 냈으면은 성남FC 그 유니폼에 네이버 로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실제는 어떻습니까? 롤링 주빌리 로고가 들어갔어요. 그럼 네이버가 손해봤네요. 근데 기업이 손해볼 일을 왜 해요?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저는 이런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가 돈을 냈으면은 그 기록용으로라도 여기 네이버 로고를 받고 다녀야 되는데 롤링 주빌리만 득을 본 거예요. 근데 롤링 주빌리는 득을 봤다고 쳐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뭐 홍보해가지고 무슨 득을 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빈자들 채무 소각은 거의 안 된 거잖아요. 요런 골 때리는 사건인데, 이거를 이번에 기소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요. 두산만 간 거예요. 그 두산만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공문부터 시작해서 4가지 증거가 빼박이다 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네이버를 그냥 뭉개기는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이버 그 희망살림이라고도 하고 롤링 주빌리라고도 하는데요. 롤링 주빌리, 뭐 주빌리 은행, 뭐 희망살림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지금 현직 그 이재명 의원실의 보좌관이 김남준, 이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성남시의 대변인이었고 지금은 이재명의 보좌관인데요.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이때 희망살림이 그러니까 롤링주빌리가 성남FC를 후원한 것은 바르셀로나 축구팀을 유니세프가 후원하는 것을 모방한 것이다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깁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빈자들 채무금 소각을 하겠다고 그렇게 광을 팔았던 롤링주빌리가 왜 쓸데없이 스포츠 구단을 후원을 합니까? 아예 이제 후원이란 단어까지 썼어요. 이거 정말 너무 이상하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뭐라고 했죠? 바르셀로나 축구팀을 유니세프가 후원한다고 했죠?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후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스포츠 구단들이 다 자금난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 유니폼에 로고를 박아서 광고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한 수익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끝까지 유니세프에게 자리를 무상으로 주고 또 후원금도 줬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김남준이가. 근데 얘들은 어땠습니까? 그 돈 없고 빈자를 돕겠다는 롤링 주빌리가 바르셀로나를 후원해요.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제 희망살림이 39억 원을 성남FC에 후원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수사가 들어가 보니까 그 중에 또 10억 원이 성남시로 들어갔다. 이런 내용도 확인됐는데 이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혹은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이제 좀 속 시원하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오돌돌님 유니세프는 공짜 후원이다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바르셀로나의 공짜 후원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바르셀로나는 유니세프를 후원했습니다. 반대로 해놓고서 그걸 본땄다고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있어요. 그 이재명을 억지로 쉴드 치는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뻔히 눈에 선합니다. 자, 두산 쟁점이잖아요. 두산. 그 두산은 91년도에 그 병원 부지를 써서 병원을 짓겠다고 했지만 대략적인 그 골조 공사만 하고 그 흉물처럼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그냥 팽팽 놀고 있는 것이죠. 두산에서도 손실이 많고 그리고 근저당도 금융권에 뭐 백몇십억 뭐 이 정도 천억대의 그 근저당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래, 그런 건물을 어차피 뭐 병원 수요도 많아졌고 병원 공급도 많아졌고 그 동네에 그래서 팡팡 놀던 건물을 그 흉물스러운 건물을 새로 짓고 용적률을 올리고 두산 사람들 막 들어오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 두산에 뭐 오리콘부터 시작해서 두산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자회사들. 얘들이 막 그 들어오면은 당시에 그 얘기가 있어요. 공기업들 지방 이전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많은 경기도에 있던 많은 공기업들이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좀 죽기도 하고 또 세금도 적게 거치죠. 그래서 두산을 영입해서 세금도 많이 걷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됐으니까 잘한 거다. 기업 유치했다. 이게 바로 기업 유치론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약간 그럴듯하다는 생각도 들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응? 성남FC 스포츠 구단도 살아나고, 그래서 성남시의 세수도 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두산도 오랫동안 그 밀어놨던 수건 사업 해결했고 너무 좋죠. 그런 얘기인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술자리에서 그래도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 맥주 한 캔 까면서 할 만한 얘기지 법리로 통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세요. 요거를 박근혜 당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냐면 롯데하고요. 롯데가 K스포츠재단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다가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경제를 고려해서 롯데도 수건 사업을 해결했고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K스포츠재단 후원받아서 좋고 라는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뭐 그냥 민주당 지지자 혹은 이재명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앞에 얘기를 했을 때 경기도 경제 살아나고 두산도 좋고 윈윈한 거잖아. 이 말이 그럴듯하면 그 다음에 박근혜 롯데도 좋고 K스포츠재단 한국 스포츠도 살아나고 좋은 거잖아 라는 얘기랑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자, 이게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본질. 윈윈이 되려면요 사실은 대가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가를 주고받을 필요가 생긴다면 기업이 조금 손해보는 거야. 기업이 이익을 보고 성남시가 조금 손해보는 거야. 그러면 기부 체납으로 해결해야 되죠. 이게 정석이죠. 근데 돈을 이리 턴하고 저리 턴하고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게다가 막 현금으로 쑥쑥 뽑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은 그게 그냥 제3자 뇌물이에요. 성남시에 좋은 일이면 성남시가 그 대가를 받아야죠. 기부 체납이라든가 뭐 용지 일부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성남FC가 등장하고 또 저기 뭐야 롤링 주빌리가 왜 등장합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성남FC 게이트의 본질은 그냥 이겁니다. 이게 윈윈이 되려면은 기부 체납을 하든지 아니면 아무 대가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법리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기분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진짜 윈윈이면은 대기업들이 왜 성남FC에다가 그렇게 6개나 되는 대기업들이 160억이라는 돈을 갖다 바쳤겠어요. 지금 그 두산 같은 경우는 그 공문과 그 증언자들의 빼박 증거가 있으니까 지금 그걸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다른 대기업들도 더 파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윈윈이면 왜 돈을 갖다 바쳐요? 왜 후원금을 내요? 게다가 그 이재명 임기가 끝나니까 그 후원금 다 사라졌잖아요. 은수미도 같은 민주당인데 은수미의 성남시에는 왜 안 줍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막히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을 단순 비교를 해봤습니다. 박근혜 사건과 이재명 사건이죠. 의외로요. 박근혜 사건에서는 이 제3자 뇌물죄에서 롯데 신동빈이가 박근혜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쇼부를 치고 돈을 줬어요. 실제로. 누구한테? 제3자인 K스포츠재단에다가 돈을 줬어요. 약 70억이라는 돈을 줍니다. 70억.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환불이 됩니다. 환불. 자, 그러면은 성남FC 건을 볼까요? 성남FC 건은 환불이 안 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교를 해볼게요. K스포츠는 그야말로 제3자잖아요. 박근혜와 K스포츠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관계가 없으니까 제3자인 겁니다. 근데 이재명과 성남FC는 어떻습니까? 구단주예요. 사실상 본인인 거예요. 어떤 것이 형량이 더 무겁고 죄질이 나쁠까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박근혜 쪽은 모든 관계자가 다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지금 그 성남FC 건은 유력한 증언이 2개가 있었고 지금 보도에도 더 유력한 증거가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는요 일명 푸어 프레지던트로요 돈 구경을 못했어요. 그 돈은 최순실이 냄새 한번 맡았다가 다시 빠져나갔던 그런 돈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 돈의 일부가 이건 제 피셜이 아니에요. 본인의 성남시장 재선 때 쓰였던 정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 이런 건데요. 성남FC가 차량을 움직여가지고 이재명 후보 당시 이제 성남시장 재선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쭉 차에다 태우고요. 몇백 명을 차에 태우고 술도 주고 밥도 주고 향응을 제공한 그런 흔적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의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쓰였던 정황들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초콜링님 질문인데요. 박근혜는 K스포츠 건으로는 기소가 안 된 건가요? 아유, 기소가 됐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한 거예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 K스포츠 얘기 잠깐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건이 좀 재미있는데요. 롯데그룹이 당시에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가 상실이 됐어요. 특허는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신한 특허 뭐 이런 게 아니라 특별 허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롯데그룹의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롯데 호텔이 상장을 해야 되고, 또 롯데 호텔이 그 그룹의 이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이제 월드타워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면서 다 꼬여버린 거예요. 수익만 따져도 연간 매출액 1조, 영업이익 750억을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에서 계속해서 뭐 기재부라든가 뭐 그 경제수석실 뭐 이런 데다가 압력을 넣어요. 회유를 계속합니다. 근데 아무리 박근혜 정부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큰 특혜로 사람들한테 비춰줄 수 있다고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또 보통 귀가 얇습니까? 귀가 얇기도 하고 또 최순실이 시키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면세점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계속 안종범한테도 지시하고 또 기재부에도 지시하고, 그냥 안 들어줘요. 애들이 안 들어줘.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예 명령을 하더랍니다. 경제수석실에. 지금 현재 1월인데 3월 안에 반드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단독 면담을 합니다. 박근혜가 신동빈을 만나요. 만나면서 양쪽에서 만나기 위해서 간단한 페이퍼들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다 재판에서 다 나와버렸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현안이 뭐죠? 현안이 롯데그룹은 이 면세점,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라는 것을 다시 취득을 해야 된다. 이게 롯데그룹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신동빈은 당연히 알고요. 박근혜조차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박근혜가 그런 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순실이 계속해서 주입을 하면은 그런 멘트는 칠 수 있는, 그런 말은 할 수 있고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현안에 대한 인식을 둘 다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특히 뇌물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거로 입증을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웃긴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종범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죠, 대통령님. 이거 진짜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답을 안 하고 삐져 있다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업 중단하자. 그러니까 안종범이 신나가지고 K스포츠에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님이 이거 중단하래요. 그랬더니 K스포츠가 뭐라고 했냐면, 이미 받았는데요, 롯데에서. 그래서 당장 돌려줘.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 돌려줘서 죄질이 가벼워졌느냐가 아니고요. 이 돌려줬다는 것 때문에 박근혜의 개입이 분명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박근혜가 지시도 했고 빠꾸도 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가 된 거죠. 박근혜가 지시도 했고 빠꾸하라는 지시까지 했다. 이렇게 돼서 박근혜가 이 사업의 몸통이다. 이 K스포츠 70억 후원 제3자 뇌물죄가 돈까지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빼박 유죄가 된 그런 정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철없는 개딸들은 기업을 유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지선정 같은 것들은 경쟁 입찰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거를 뭐 후원금, 성남FC 후원금 조금 주고 될 것 같으면은 누구나 그렇게 하죠.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개딸들 혹은 이재명 측의 주장은 기업들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재명이 이걸 잘해서, 혹은 그 성남 FC 직원들 스폰서 마케팅 팀이 잘해가지고 이걸 유치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기업들이 죄다 특혜냐 아니냐 이거죠. 매우 원했다. 기업들이 매우 원했고, 그렇다면은 제대로 기부 체납을 하거나 제대로 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요렇게 뇌물처럼 살짝 뇌물성으로
성남 FC 후원을 하면 돈이 적게 드니까 다들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남이 뭐 이익이 있다. 뭐 거의 이 주한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건물이 계속 썩어 나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저는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성남 FC를 후원한 것도 사실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그 스포츠 마케팅, 또 뭐 주빌리 은행의 비탕감, 광고비, 스폰서십 마케팅 이런 것들이 돈이 딱딱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 계량화하기 어려운 돈들이거든요. 이런 돈들이 바로 비자금화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남 FC 거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외에도 제가 꼭 전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정치 신세계를 먹여 살리는 아페릴의 신제품, 대망의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 그 에피소드 소개 쪽에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아페릴의 순수 블루 토너 패드 런칭을 했는데 이게 청담동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셀럽들,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그 메이크업 숍이 있습니다. 순수라는 메이크업 숍이 있는데 그래서 순수, 아페릴의 순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콜라보로 같이 출시한 제품인데 요게 지금 정식 출시 전에 카카오 메이커스 여기서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캐나다 빙하수와 10종 히알루론산을 패드 한 장에 딱 우겨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게 수분 공급이 필요하실 때 얼굴에 딱 패드 한 장 딱 꺼내서 탁 올려놓거나 슥 닦아보시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요. 14위 오로지 아페릴의 사장님의 트위터 하나로 14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방송까지 타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기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 가격이 다시 나오지 않을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쟁여두셔야겠습니다. 근데 아주 많이 팔리면 앵콜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진실하고 순수하고 팩트풀리스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가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